1986년 여름 경상북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그해 여름은 마치 하늘이 우리 마을의 원한을 품은 듯 끝없이 퍼붓는 장맛비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년보다 비가 조금 많을 뿐이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강물이 불어나 논밭이 모두 잠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건 평생 처음 본다며 고개를 저었고, 노인들은 50년 전 대홍수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집 앞 가을은 금세 흙탕물로 가득 차 요란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산비탈에서 무너져 내린 칸레메린 흙이 마을길을 막았고, 논의 벼 이삭은 물에 잠겨 썩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얼굴에는 늘상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김남수, 어머니 이은경, 13살이던 저 김지훈, 그리고 8살 난 여동생 김화정. 평소에도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었는데 이번 홍수로 농작물이 전부 망쳐버리니 상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쌀독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남아있는 건 부엌 구석에 쌓아둔 고구마 몇 개와 메마른 옥수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마저도 아껴서 죽을 쑤어 주셨지만 그 죽마저도 점점 더 묽어져 갔습니다. 아침마다 밥상에 오른 건 고작 맑은 물에 쌀알이 몇 개 떠있는 죽 한 그릇과 김치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동생 화정이는 배가 고픈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더 먹고 싶어. 어머니는 아이를 안아 달래려 했지만 품 안에서 느껴지는 그 가벼운 몸무게와 비어있는 뱃속 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형님 댁에 가서 쌀 좀 빌려오면 안 될까요? 이번 주만 넘기면 어떻게든 제가 갚을게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수 없어. 그 집이랑은 이제 남이야. 단호한 목소리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과 아버지의 친형인 김남호 큰아버지 집은 거의 10년 동안 왕래가 없었습니다. 집과 집 사이는 불과 50m 남짓, 그 사이에 폭 D미터 남짓한 작은 가을 하나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가을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두 집안의 깊은 골을 상징했습니다. 아버지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굶어도 그 집에는 발을 들이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화정이 울음소리만이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우리 집의 절망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뱃속에서는 꾸르륵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화정이는 계속 몸을 뒤척이며 칭걸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완강하게 큰아버지를 거부하는 걸까? 하지만 그 이유를 저는 그때까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릴 적부터 서로의 집 앞을 스쳐 지나가도 인사 한마디 하지 않는 두 형제의 등을 여러 번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고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긴 싫다. 하지만 지훈이를 보내는 건 생각해보마. 그 말이 제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큰아버지 집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큰아버지가 무섭다고 느끼며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 속 큰아버지는 무뚝뚝하고 고집이 세며
특히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한치의 온정도 없는 사람으로 묘사됐으니까요. 그날 아침 창밖 가을 건너 보이는 큰아버지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를 바라보니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묘한 불안감이 동시에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 아버지 김남수와 큰아버지 김남호 사이에는 이미 깊고 어두운 골이 파여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수는 참 효자였지. 그런데 그 효심이 결국 형제 사이를 갈라놓을 줄 누가 알았겠나. 모든 시작은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몸으로 두 아들을 키우며 농사와 장사를 병행하셨죠. 원래라면 장남인 큰아버지가 집과 제사 권한을 이어받는 게 당연한 전통이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모야, 네가 장남이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남수가 이 집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네 어머니 옆을 지켜준 건 남수뿐이니까. 이 말은 평생 마을 어른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후에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할머니 곁에서 농사일을 돕고 병이 나면 약을 지어다 드렸습니다. 반면 큰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장사수완이 좋아 도시로 나가 살았고 집에는 명절이나 제사 때만 잠깐 들렀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은 특히 큰어머니 박영자 숙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남의 자리를 빼앗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높였고 그날 이후 두 집안은 자주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참혹했던 그날 어느 해 여름 논매기 철이었습니다. 그날도 작은 오해로 시작된 말다툼이 점점 커졌고 마당에는 할머니와 마을 몇몇 어른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큰어머니 영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집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야? 이건 원래 우리 남호 씨 몫이야. 아버지도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형이 집에 있었으면 나도 이렇게 안 했어. 하지만 형은 늘 집을 비웠잖아. 어머니를 모신 건 나였어. 그때 큰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땅에 쓰러졌습니다. 모두 놀라 급히 부축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심장병 발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원망과 단절 장례가 끝난 뒤 큰 아버지는 우리 집을 찾아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수, 네가 내 아내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 이제부터 너는 내 동생이 아니다.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이후 두 집안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명절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작은 가을은 그저 물길이 아니라 두 형제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아이였던 저는 그 가을을 건너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저쪽으로 가지 마라 라고 했고 저 역시 가을 건너 집은 늘 굳게 닫힌 대문과 차갑게 서 있는 느티나무만 떠올렸습니다. 비극의 연속 큰어머니를 잃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큰아버지의 외아들 김진우 형이 여름 장마철에 가을에서 놀다가 급류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은 슬픔에 잠겼지만 큰아버지는 그 비극마저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모든 건 너희 때문이야. 하늘이 보고 있었던 거지. 그날 이후 큰아버지의 마음속 원망은 돌처럼 굳어져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두 집안은 가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등을 돌린 채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가을 건너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함께 뛰어놀았지만 저는 늘 어떤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가을 건너에서 열리는 장터에 가자고 해도 아버지 김남수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거긴 가지 마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오랜 상처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릴 땐 그 이유를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 사이에 얽힌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두 집안 이야기를 꺼리지 않았지만 등 뒤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원래 형제는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저 집들은 왜 저렇게 됐을까? 할머니 유언 때문이라잖아. 장남 자리를 빼앗겼으니 큰아버지가 속이 뒤집혔지. 그런 말들이 어린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이 뭔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머니의 침묵, 어머니 이선옥은 평소 말이 적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입술을 꼭 다물고는 부엌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 뒷모습은 늘 고단하고 또 조금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가끔 밤에 부엌에서 작은 훌쩍임이 들려왔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큰아버지 집안과 다시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벽을 허물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 단단한 벽이 세워진 이유를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시간이 만든 깊은 골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작은 오해가 큰 원한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할머니, 유언과 큰어머니의 죽음이 이유였지만 그 뒤로는 명절 인사도 없고 경조사 때 서로 얼굴도 비추지 않으면서 마음의 거리만 더 멀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가을 건너 집 마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저 소리 속에 나도 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 몇 해 전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집 지붕도 반쯤 날아가고 곡식 창고가 물에 잠겨 한 해 농사를 거의 잃었죠. 그때 가을 건너 큰아버지 집은 우리보다 피해가 적었는데 마을 이장이 양쪽 집에 함께 도움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 집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말에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속으로 이 벽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굳어진 마음 아버지의 완강한 태도 뒤에는 억울함과 자존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효자로 살았는데 결국 형의 원망 속에서 죄인처럼 취급받았다는 상처가 깊었습니다. 큰아버지 역시 부인을 잃고 외아들마저 떠나보낸 뒤 모든 슬픔과 분노를 우리 가족에게 쏟아부으며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원망만 키우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음 장으로 그리고 1986년 그 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추위와 함께 전례 없는 홍수가 지나간 뒤 찾아온 기근이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쌀독은 이미 비어 있었고 며칠째 우리는 묽은 죽과 썩어가는 고구마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배고프다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가 어머니의 오래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 여보, 이번 한 번만
가을 건너 형님 댁에 가서 쌀을 좀 빌리면 안 될까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아버지의 표정에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김남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바람이 스며들어오고 가마솥 속에서는 묽은 죽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그 속에는 쌀알보다 물이 더 많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라고 해봐야 소금 간한 무청한 접시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선옥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동희가 저렇게 우는데 이번 한 번만 형님 댁에 가서 조금만 쌀을 빌려오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들리지 않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등에 힘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흔적이었죠. 조용한 허락 잠시 후 아버지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긴 싫다. 대신 네가 보내는 거다, 동호를.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동호, 그러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금지령 아래 가을 건너 집,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제가 이제 그 집 대문 앞까지 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찬장 속에서 낡은 자루를 꺼내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 자루에는 오래된 쌀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의 두려움, 솔직히 말해 저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큰아버지가 저를 내쫓으면 어쩌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큰아버지의 험한 말투와 싸늘한 눈빛이 떠올라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엌에서 흐느끼는 동이의 울음소리가 등을 밀었습니다. 가을가의 선소년,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듯 불어왔습니다. 발밑에 흙길은 얼어붙어 있었고 가을 위에 나무다리는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다리 너머가 바로 금기의 땅, 가을 건너 집이었습니다. 다리 한가운데 서서 잠시 숨을 고르는데 어릴 적 가을가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그때 큰아버지의 아들이 물장구를 치며 저를 불렀지만 아버지의 부름에 얼른 돌아서야 했던 그날. 그 이후 저는 이 다리를 단 한 번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큰아버지 집 마당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대문 위로 스며들었고 안쪽에서는 장작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낯익지만 오래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동호입니다. 아버지 동생, 남수 아버지 아들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예상 밖의 표정 큰 아버지, 김남진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던 그 차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안으로 손짓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마당 한쪽에 쌓인 쌀포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수확이 풍작이었던 듯 포대는 몇 개나 쌓여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가 조금만 쌀을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대답 대신 창고로 걸어가더니 자루를 들고 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루에 쌀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지어 제 자루가 넘칠 만큼 부어주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봉투 쌀자루를 묶어 제 등에 올려주면서 그는 갑자기 작은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께 드려라. 봉투는 따뜻했고 안에는 두툼한 종이와 함께 뭔가 묵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를 건너 돌아오는 길, 겨울 바람이 여전히 매서웠지만 제 손 안의 봉투에서는 묘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 이선옥은 제가 등에 맨 쌀자루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무게만으로도 큰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어머니는 말없이 부엌 한쪽에 자루를 내려놓고 제 손을 살폈습니다. 이건 뭐니? 저는 주머니 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 위에는 붓펜으로 남수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단번에 큰아버지 김남진의 거심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묘한 친묵 아버지 김남수는 봉투를 건네받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굳은 손가락이 봉투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더니 마침내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과 묵직한 돈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의 글, 판바랴 남수야. 이 글을 쓰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내 마음속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살았다. 네 얼굴을 보기도, 네 목소리를 듣기도 두려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내가 잃은 건 아내와 아들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동생을, 그리고 내 남은 가족을 잃어버린 거였다. 그날 그 오해와 분노 속에서 내가 했던 말들, 지금 생각하면 모두 내 잘못이었다. 네 탓이라고, 너희 집 탓이라고 원망했던 건 내 슬픔을 견딜 용기가 없어서였다. 쌀자루와 이 돈은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사과의 마음이다. 나를 용서해 달라는 말 대신 받아주면 좋겠다. 혹시 내 눈이 감기기 전에 한 번만 예전처럼 형님이라 불러주면 좋겠다. 희형 남진. 아버지의 무너진 편지를 다 읽은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그러나 크게 들썩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와 동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흐느낌만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깊게 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버텼구나. 그 사람도 나만큼 힘들었을 텐데 하룻밤의 결심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부엌 아궁이 앞에 둘러앉아 갓 지은 따끈한 밥을 오랜만에 먹었습니다. 쌀알이 씹히는 소리, 김이 오르는 그 냄새가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닭 한 마리 잡고 김치 몇 항아리 챙겨서 같이 가자, 형님 집으로. 어머니는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마침내 오래된 겨울이 끝나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도 어머니 이선옥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솥에서는 닭 삶는 냄새가 진하게 퍼졌고 한쪽에서는 김치 항아리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김남수는 마당에서 직접 닭털을 뽑아 손질하며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전날 밤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어머니는 김치를 단단히 묶어 지게에 실었고 저는 옆에서 달걀과 채소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동희는 작은 손으로 깨끗이 씻은 배추 몇 포기를 껴안고 서 있었죠. 이 모든 준비가 단순한 선물 이상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게를 매자
지게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건너지 않았던 가을을 오늘 드디어 건너려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을 깨선 두 형제 가을에 다다르자 아버지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맑은 겨울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것이 지난 세월 동안 형제 사이를 가로막던 거대한 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베어지 가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을 위의 돌다리를 한 발 한 발 밟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마음속 장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열린 대문 큰아버지, 김남진의 집 대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문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큰아버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은 고요해졌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고 수십 마디 말보다 긴 침묵이 오갔습니다. 포옹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형님. 그 한마디에 큰아버지의 눈가가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떨어뜨린 채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마당 공기까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동희는 이유도 모른 채 저를 꼭 붙잡았습니다. 식탁 위의 화해 그날 점심, 두 집안 식구가 한 상에 모였습니다. 삶은 닭과 김치, 따끈한 밥과 막걸리까지 오랜 세월 묵혀있던 서운함이 밥과 함께 씹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동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주 오너라. 너희는 내 조카이자 내 자식이다. 아버지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식구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 날이 우리 가족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거라는 것을. 그 다음 날 아침 아버지 김남수와 큰아버지 김남진은 마당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삽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결심에 차 있었습니다. 가을가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어제와는 달리 서로의 어깨가 닿아 있었습니다. 작은 가을, 큰 벽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이 가을은 지난 10년 동안 두 집안을 갈라놓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물깊이는 얕았지만 그 심리적 거리는 하늘만큼이나 멀었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말없이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주민 몇 명이 호기심에 다가왔고 금세 몇몇 이웃도 함께 흙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메워지는 세월 하루 종일 흙과 돌을 날라 가을을 메웠습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잡히고 어깨는 뻐근했지만 그 누구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가을 위에는 튼튼한 흙길이 놓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위를 신나게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든 내 집이든 그냥 걸어서 오가면 되겠구나.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오래 묵은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왕래가 잦아진 두 집 그날 이후 두 집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갔습니다. 아침에는 큰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러 막걸리 한 사발을 놓고 갔고 점심에는 어머니 이선옥이 갓 담근 김치를 들고 큰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명절이 되면 서로 돕는 건 당연했고 농번기에는 두 집이 함께 논과 밭을 돌봤습니다. 김장철에는 마당에 큰 항아리를 나란히 놓고 웃음소리와 배추잎 부딪히는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저와 동희는 큰아버지 집에 가서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우리를 무릎 위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끔은 동희가 졸다 제 어깨에 기대면
큰아버지가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집안이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고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라며 흐뭇해했습니다. 변해버린 공기집 안공기 역시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잦아졌고 어머니의 한숨은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밥상에 둘러앉으면 이야기꽃이 피고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예전의 싸움이나 오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과 내일 그리고 함께할 명절과 농사 이야기가 자리했습니다. 가을이 메워지고 시간이 흐르자 우리 집의 하루하루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김남수와 큰아버지 김남진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자주 함께 웃었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일손을 돕는 일은 당연했고 그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공부에 힘을 실어준 두 아버지, 그 전까지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교과서 한 권도 사기 버거웠지만 화해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큰아버지가 이제는 너도 제대로 공부해야지 하시며 중고지만 깨끗한 참고서를 한 보따리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논밭에 나가면서도 저녁이면 제 공부 책상을 기웃거리며 모르는 거 있으면 형님한테 물어봐라. 형님이 수학 잘하시잖니. 라며 웃으셨습니다. 큰아버지는 저를 집으로 불러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에서 수학 문제를 같이 풀어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엄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따뜻해진 식탁 예전에는 밥상 위 대화가 짧고 무거웠지만 이제는 하루 일과와 마을 소식 그리고 웃음소리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명절이면 두 집이 한데 모여 밥을 먹고 큰아버지는 동희에게 우리 집 막내딸이라 부르며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이선옥은 김치를 담글 때 일부러 큰아버지 몫을 따로 챙겨 놓으셨고 큰아버지 댁에서 제철 과일이 나면 늘 우리 집 앞에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마을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반갑게 지켜봤습니다. 아이고, 남순애하고 남진네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날이 올 줄이야. 그들은 종종 우리 가족을 예로 들며 서로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마을 아이들은 가을이 메워진 흙길을 달리며 놀았고 그 길은 마치 두 집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꿈 저는 두 어른의 응원 덕분에 학업에 몰두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를 마친 뒤 대학 입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 걱정이 가장 컸지만 큰아버지가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조카야, 등록금은 형님이랑 내가 같이 책임진다. 너는 오직 공부만 생각해라. 그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정세월이 지나도 그때의 온기와 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설날이면 두 집안이 함께 모여 지난 한 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화해는 단지 지난 상처를 덮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가을을 메운 건 흙과 돌이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의 마음과 용기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저는 마침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는 아버지 김남수와 큰아버지 김남진이 절반씩 부담하셨습니다. 입학 전날 아버지는 저를 마당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현우야, 사람 사이에 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자존심 때문에 정을 잃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야. 앞으로 어떤 일을 겪더라도 네 마음속 다리를 먼저 허물지 마라. 그 말은 제 인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설날 준비. 1995년 설날. 오랜만에 두 집안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남자들이 장작을 패고 부엌에서는 어머니 이선옥과 큰어머니
박미정이 나란히 앉아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눈밭에서 눈싸움을 하며 깔깔 웃었고 집 안가득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변한 큰아버지, 이제 70을 넘긴 큰아버지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제 잔에 막걸리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현우가 이렇게 커서 대학생이 됐구나. 네가 우리 집 자랑이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잔을 비웠지만 마음속 깊이 뭉클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가을 이야기 식사 도중 작은 아버지 한 분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예전 그 가을 생각나나? 순간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큰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가을만 모은 게 아니었지. 우리 마음도 같이 메웠으니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아니겠나. 그 한마디에 식탁 위의 공기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의 전설 그날 밤 우리는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앞으로 너도 가정을 꾸리게 되면 절대 원망과 오해를 오래 두지 마라. 용서하는 게 힘들어도 결국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 그 말은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남은 온기, 그 이후로도 우리는 매년 설날과 추석을 함께 보냈습니다. 큰아버지는 점점 기력이 쇠했지만 항상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언제나 화해와 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약속 세월이 더 흐른 어느 겨울, 큰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 정을 꼭 지켜주겠지?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큰아버지, 반드시요. 그 약속은 지금도 제 삶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메워진 가을, 이어진 마음, 그 옛날, 가난과 오해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한 포대의 쌀과 한 장의 편지가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 집안의 전설이 되었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